여러분 어떤 거대한 조직을 방금 막 인수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사무실에 첫 출근을 딱 했는데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할 업무가 그 기존에 있던 무장 경비원 200만 명을 하루아침에 해고하는 겁니다. 와, 생각만 해도 진짜 등골이 오싹해지는데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책상 위에 놓인 그 회계장부를 열어보니까 국가 전체 1년 예산의 2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부채가 쌓여 있는 거예요. 완전히 파산 직전의 회사를 떠안은 셈이네요. 맞아요. 이게 바로 1871년 막 근대 국가로의 전환을 선언했던 일본 메이지 정부가 마주한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건요. 그들이 이 200만 명을 해고하고 그 천문학적인 빚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리는 데 성공했다는 겁니다. 네, 아주 피도 눈물도 없는 완벽한 구조조정이었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완벽한 구조조정을 위협했던 가장 큰 적은 그 분노한 무사들도 아니었고 파산한 은행가들도 아니었습니다. 메이지 정부를 가장 당혹스럽게 만든 건 저기 남쪽 끝 지방의 어두운 지하실에 숨겨져 있던 한 장의 오래된 그 그림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분석할 자료들이 바로 이 기막힌 모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1871년의 거대한 행정개혁인 폐번치연에 대한 거시적인 정책 기록, 그리고 당시 사츠마 현이 도쿄로 올려보낸 기이할 정도로 건조한 보물 보고서가 있고요. 네, 그리고 그 기암괴석이랑 복숭아꽃이 그려진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 안견의 몽유도원도 이미지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그림을 사이에 두고 벌어진 지방 실력자와 중앙 감사관을 아주 숨막히는 대화를 담은 문학적 텍스트까지. 이 이질적인 자료들을 쫙 연결해보면 역사의 아주 기막힌 이면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임무는 명확합니다. 한 국가가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기 위해서 수백 년 된 지방 권력들을 완전히 해체할 때 그 거대한 통제망을 빠져나가려는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무기로 삼았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네, 그리고 대체 어떻게 그 낡은 창고에 처박혀 있던 그림 한 점이 국가의 운명과 기억을 쥐고 흔드는 폭탄이 되었는지 오늘 아주 깊숙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1871년 8월 29일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인 폐번치연의 현장으로 가보죠. 네, 폐번치연. 한자어만 보면 그냥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 같잖아요. 저도 처음엔 그냥 도를 시로 바꾸고 뭐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사실 그건 철저한 기만술에 가깝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왕정복고 이후에 벌어진 두 번째 쿠데타라고 봐야 해요. 도쿄의 중앙정보가 전국을 통치하던 다이묘들을 싹 다 불러 모읍니다. 지방 영주들을 한 번에 호출한 거네요. 맞아요. 그러고는 당신들이 수백 년간 행사해온 토지와 백성에 대한 지배권을 즉각 국가에 반납하라고 통보해버리죠. 그리고 중앙에서 직접 현령, 그러니까 도지사를 파견하는 겁니다. 와, 완전 강제물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까지 급진적으로 밀어붙인 걸까요? 당시 서구 열강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거든요. 식민지가 되지 않으려면 세금이랑 군사력을 무조건 중앙으로 100% 집중시켜야 한다는 계산이 있었던 겁니다. 아, 중앙 집권화가 생존의 문제였군요. 그렇죠. 근데 그 과정에서 군사력의 근간이었던 무사계급, 그러니까 사무라이 200만 명이 사실상 전원 실업자가 돼버린 겁니다. 200만 명의 무장한 실업자라니 막 폭동이 안 일어난 게 진짜 신기하네요. 근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바로 그 옛날 지방정부, 그러니까 구번들이 가지고 있던 막대한 빚의 처리 방식입니다. 신고된 부채 규모만 7,413만 냥, 중앙정부 세입의 2배였다고 나와 있잖아요. 네, 어마어마한 액수죠. 근데 이걸 중앙정부가 인수하면서 아주 황당한 조치를 취합니다. 그냥 뭐랄까 빚을 안 갚겠다고 선언한 거 아니에요? 그 부채 처리 과정이야말로 새 정부가 얼마나 냉혹하고 합리적이었는지 보여주는 결정적 장면이거든요. 중앙정부가 빚을 떠안기는 하는데 딱 기준선을 긋습니다. 어떻게 선을 그었죠? 템포 연간, 그러니까 1843년 이전에 발생한 낡은 부채는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전면 무효화한다. 이렇게 발표해버립니다. 와, 진짜 배째라식이네요. 맞아요. 합법적인 채무탕감, 이른바 덕정령을 그냥 국가가 선언해버린 거죠. 잠깐만요. 근데 이 부분의 논리가 좀 이상해요. 아까 서양 열강한테 우리는 신용을 지피는 근대 문명국이다. 이걸 증명하려고 중앙 집권화를 한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국가가 나서서 우리가 인수한 회사의 30년 전 빚을 한 푼도 못 갚겠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스스로 신용불량자가 되기를 자처한 거잖아요. 이래서야 경제가 굴러가나요? 겉보기엔 완전 모순 같죠? 근데 이게 철저히 계산된 희생이었습니다.
도쿄 정부가 진짜 신경 쓴 신용은 서구 열강을 향한 대외 신용이었지 자기 나라 안의 상인들을 향한 대내 신용이 아니었거든요. 아, 외국한테만 잘 보이면 된다. 약간 그런 셈이죠. 당시 지방 영주들한테 막대한 자금을 빌려주던 채권자들이 대부분 오사카의 거상들이었어요.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이 부채를 다 갚아주면 국가 재정이 바로 파산해서 서량한테 먹힐 판이었고. 안 갚으면 오사카 상인들이 파산하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결국 도쿄는 거시경제의 장부를 억지로 맞추기 위해서 오사카라는 전통적인 경제 중심지를 의도적으로 절단해버린 겁니다. 와, 진짜 냉혹하네요. 국가의 대차대조표를 맞추려고 자기 나라의 채권자들을 그냥 콜레터럴 데미지, 희생양으로 삼아버린 거네요. 이 조치로 오사카 상권이 완전 괴멸적인 타격을 입었잖아요. 네, 일본 경제의 중심지가 한순간에 무너졌죠. 근데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운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사츠마번 같은 지방의 아주 거대한 세력들은 자기들의 군사력, 세금 징수권, 심지어 이런 재정 시스템까지 중앙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내줬어요. 물리적인 무력 저항은 사실상 포기한 상태였죠. 그러니까요. 제가 의문인 건 이겁니다. 총이랑 대포 같은 진짜 무기는 순순히 넘겨줬던 사람들이 왜 낡은 외교문서나 창고에 박혀있는 옛날 그림 같은 그런 문화재 앞에서는 그토록 격렬하게 저항하고 엇박자를 냈냐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총이 더 중요해 보이잖아요. 제 말이요. 무기가 있어야 싸우든 말든 하죠. 아주 예리한 지적인데요. 그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보는 게 이번 심층 탐구의 핵심입니다. 중앙정부가 지방의 돈과 무기를 빼앗은 건 그들의 신체를 통제하기 위해서였어요. 신체적 통제요? 네. 하지만 진정한 통제는 신체를 넘어 정신과 기억을 장악해야만 완성이 되거든요. 사츠마를 이끌던 시마즈 가문에게 과거의 문서나 문화재는 그냥 비싼 골동품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였나요? 예를 들면 류큐 왕국과의 독자적인 외교 문서라든가 과거 전쟁의 기록물들, 이런 건 도쿄의 명령을 받지 않던 시절의 독립적인 정체성 그 자체였던 거죠. 아, 중앙정부가 노린 게 돈이 될 만한 번쩍이는 보물이 아니라 그들의 독자적인 족보였군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이게 서로 맞물려 들어가는 논리인데요. 도쿄의 중앙정부는 서구 제국주의 앞에서 일본은 고대부터 단일한 역사를 공유해온 문명국이다, 이런 서사를 아주 급조해야 했어요. 아, 원래는 다 쪼개져 있었는데 하나인 척을 해야 하니까. 그렇죠. 그러려면 각 지방이 가진 고유하고 파편화된 역사들을 중앙으로 싹 다 끌어모아서 하나의 규격화된 국가 역사로 편집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보물과 문서의 목록을 도쿄로 샅샅이 보고하라고 명령이 내려간 거예요. 와, 총칼을 압수하는 것보다 이 기억을 압수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폭력이네요. 내 과거를 누군가가 자기 입맛대로 편집해서 국가 홍보 자료로 쓴다니 진짜 소름이 돋습니다. 사스마 선원들도 바보가 아니었으니까 정면으로 반발하면 바로 토벌당할 거라는 걸 뻔히 알았겠죠. 네, 이미 군대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들은 아주 영리하게 관료주의의 허점을 파고듭니다. 중앙의 명령을 따르는 척은 하면서 일부 기록을 고의로 은닉하거나 아주 모호하게 축약해서 보고하는 이른바 관료적 사보타주를 감행하게 되죠. 와, 서류로 싸우기 시작한 거네요. 그리고 이 은폐의 가장 극적인 사례가 바로 사스마의 아주 깊숙한 지하실에서 튀어나오잖아요. 조선의 몽유도원도 말입니다. 네, 우리가 함께 살펴본 그 시각 자료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안견이 안평대군의 꿈을 묘사한 이 장엄한 작품 보셨잖아요. 네, 막 험준하고 날카로운 기암괴석들이 앞에 있고. 맞아요. 그 현실의 거친 세계를 지나야만 비로소 만날 수 있는 평화롭고 복숭아꽃이 만발한 이상향을 그리고 있죠. 네, 진짜 아름답더라고요. 15세기에 그려진 이 조선의 걸작이 임진왜란 때 약탈을 당해서 메이지 유신 시대 일본 남단의 어두운 지하실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 자체가 엄청난 역사의 아이러니 아닙니까? 진짜 영화 같은 설정이에요. 그 문학적 텍스트를 보면 이 그림을 둘러싼 긴장감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도쿄에서 파견된 사츠마현의 초대현 지사, 그 나카하라 세이치라는 사람하고 사츠마의 옛 지배자 시마즈 타다노리가 딱 대면을 합니다. 네, 지하실 문을 열고 그림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네, 거기서 시마즈가 던지는 대사가 아주 압권이에요. 이건 우리가 옛날에 조선에서 훔쳐온 단순한 전리품이 아니다. 패배한 조선 왕자의 꿈이자 잃어버린 기억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시마지의 발언에는 아주 깊은 철학적 은유가 담겨 있습니다. 안평대군이 어떤 인물입니까? 형인 수양대군한테 권력을 뺏기고 죽음을 맞이한 비운의 왕자잖아요. 그렇죠.
패배자죠. 몽유도원도는 그 권력에서 밀려난 자가 꿈꾸었던 현실에서는 이룰 수 없는 이상향의 기록입니다. 아, 그래서 시마즈가 거기에 몰입을 한 거군요. 맞습니다. 시마즈는 도쿄의 무자비한 중앙집권화 과정에서 권력을 잃고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사츠마의 운명을 수백 년 전 그 안평대군의 패배에 고스란히 투영하고 있었던 겁니다. 와, 여러분, 한번 중앙정부의 감사관인 나카하라 입장에 빙의해 보세요. 지금 본사에다가 사츠마의 자산 실사 보고서를 쫙 올려야 되는데 이 지방 실력자가 엄청난 폭탄을 턱 던진 거예요. 처리하기 엄청 까다롭겠죠. 그러니까요. 이건 이웃나라의 피비린 나는 전쟁에서 약탈한 문화재이고 지금 우리가 중앙정부에 느끼는 상실감을 상징한다. 이걸 어떻게 보고서에 가감없이 적어냅니까? 도쿄로 그대로 올렸다가는 난리가 날 상황이죠. 네, 문명국이라고 서양에 잘 보이려고 난리를 치는 마당에 과거에 이웃나라 왕자의 꿈이 담긴 국보급 문서를 우리가 약탈했다. 이런 외교적 수치를 공식 문서에 남겨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요. 맞아요. 그게 바로 나카하라가 마주한 딜레마였습니다. 시마즈가 나카하라를 시험한 거네요. 정확합니다. 도쿄가 요구하는 통일된 국가서사에 맞춰서 이 그림을 억지로 압수하고 그냥 단순한 물건으로 전락시킬 것인가, 아니면 한 시대에 잃어버린 기억을 지닌 인간으로서 이 복잡한 진실을 묵인해 줄 것인가. 와, 중앙 권력의 규격화돼 지방의 기억, 이 두 가지가 정면 충돌하는 찰나네요. 여기서 나카하라는 그 모든 역사적 맥락을 미주알고주알 보고서에 적어내는 대신에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하잖아요. 네, 아주 기가 막힌 방식을 택하죠. 나카하라가 도쿄로 보낸 공식 보고서 내용 진짜 딱 한 줄이었습니다. 회화 1점, 상태 양호, 가로 열고 출처 불명. 저는 처음 이 문장을 봤을 때 그냥 공무원들이 귀찮아서 대충 무성의하게 쓴 보고서인 줄 알았어요. 겉보기엔 딱 전형적인 행정문서죠. 네, 근데 방금 말씀하신 맥락을 쫙 대입해 보니까 이건 완벽한 위장술이네요. 안평대군, 안견, 몽유도원도, 임진왜란, 사스마의 반발심, 이 거대한 역사의 무게를 전부 회화 1점이라는 무미건조한 행정용어 빈칸 속으로 날려버렸습니다. 극단적인 익명화를 통한 정치적 타협을 한 겁니다. 나카하라는 보유자산을 보고하라, 이 도쿄의 명령을 대놓고 거부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규정을 어긴 건 아니죠? 보고를 하긴 했으니까요. 네, 하지만 출처와 이름을 싹 지워버림으로써 이 그림이 가진 위험한 외교적 뇌관을 제거하고 동시에 사스마의 그 복잡한 감정을 도쿄의 강압적인 통제망으로부터 은닉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침묵과 누락으로 방어를 한 거군요. 근데 도쿄의 실력자들이 이런 얄팍한 서류 작업에 그냥 쉽게 속아 넘어갈 리가 없잖아요. 역시나 호락호락하지 않았죠. 네, 메이지 정부의 핵심 권력자인 오쿠보 도시미치가 이 보고서를 딱 받아들였을 때 반응이 텍스트에 묘사되어 있잖아요. 오쿠보는 이 회화 1점이라는 문장을 보자마자 눈썹 하나 까딱 안 하고 이렇게 꿰뚫어 봅니다. 아주 소름 돋는 대사죠. 네, 이름이 없다는 것은 무언가를 숨겼다는 것이고 숨겼다는 것은 곧 그것이 정치가 된다는 뜻이다. 와, 저는 이 장면에서 관료 시스템이 진짜 무섭구나 느꼈어요. 귀신은 속여도 노련한 관료는 못 속인다는 말이 딱 맞아요. 오쿠범은 그 빈칸에서 단순히 그림의 정체를 의심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통제를 벗어나려는 사츠마의 숨은 의도를 아주 정확히 읽어낸 겁니다. 딴주마리를 차고 있다는 걸 눈치챈 거네요. 그렇죠. 국가가 허락하지 않은 비밀을 지방이 몰래 간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반역의 씨앗이니까요. 나카하라의 그 출처불명 보고서, 그리고 오쿠보의 즉각적인 재조사 지시, 이건 단순한 서류 핑퐁이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권력이란 어떻게든 역사적 사실을 종이 위에 남겨서 공식화하려는 팽창하는 힘이고요. 약자의 저항은 오히려 그 사실을 문서에서 증발시켜 은폐함으로써 자신의 통제권을 지키려는 몸부림이죠. 이 둘이 부딪히는 팽팽한 권력 투쟁을 보여주는 겁니다. 와, 기록하려는 자의 폭력과 기록을 지워버림으로써 방어하려는 자의 서류 싸움? 정말 기가 막힌 통찰이네요. 오늘 우리는 세금과 비제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200만 명을 길거리로 내몰고 오사카 경제의 허리를 또 끊어버린 국가의 아주 차갑고 거대한 행정개혁에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네, 폐번치연이라는 엄청난 사건이었죠. 맞아요. 그리고 그 무자비한 효율성의 칼날 앞에서도 저 남쪽 끝 지하실에 숨겨져 있던 500년 전 조선 왕자의 빼앗긴 꿈, 이 몽유도 원도를 지키기 위해 벌어진 소리 없는 보고서 전쟁까지 아주 깊이 파고들어 보았습니다. 물리적인 자산은 힘으로 언제든 빼앗을 수 있지만 인간의 기억과 역사는 그리 쉽게 포맷되지 않는다는 걸
이 목료도 원도의 여정이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는 조지 오웰의 말처럼 거대한 국가 시스템은 끊임없이 파편화된 기억들을 통일된 서사로 압축하려고 듭니다. 하지만 1871년 사스마의 지하실이 증명했듯이 완벽하게 통제된 것처럼 보이는 그 서류의 행간 속에는 늘 시스템에 편입되기를 거부하는 인간의 미세한 저항들이 어떤 빈칸의 형태로 조용히 남아있기 마련이죠. 정말 여운이 남는 결론이네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 역사적인 사건이 단순히 150년 전 이웃나라 일본의 옛날 이야기로만 들리시나요? 요즘 세상에도 충분히 적용해 볼 수 있는 이야기죠. 그럼요. 지금 당장 여러분이 일하시는 회사의 서버나 국가의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무수히 생산되고 클라우드에 척척 저장되는 수만 개 엑셀 파일들. 그 속에는 나카하라가 적어냈던 그 항목 1, 상태 양호. 이렇게 지루하고 평범해 보이는 텍스트들이 빼곡하게 차 있을 겁니다. 겉보기엔 그냥 숫자와 단어의 나열일 뿐이죠. 네, 하지만 혹시 아나요? 우리가 매일 무심코 마우스로 클릭하고 결제하고 넘기는 그 아주 건조한 데이터의 이면에도 세상을 뒤흔들 만한 누군가의 잃어버린 꿈이나 의도적으로 삭제된 진실이 그 거대한 권력의 눈을 피해서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진짜로 그 빈칸 속에 엄청난 정치가 숨어 있을지도 모르죠. 맞습니다. 단생 내일 아침에 출근하셔서 모니터에 딱 떠오른 그 무미건조한 서류 한 줄을 읽으실 때 그 뒤에 가려져 있을지도 모르는 거대한 역사의 틈새를 한 번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 탐구에서도 여러분의 일상에 아주 새롭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줄 흥미로운 자료들을 가득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